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뇌와 다이어트 3강까지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놨죠. 오늘은 뇌와 다이어트 4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어린 시절의 체중과 성인기의 체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944년에서 1945년까지 북유럽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연합군이 빠르게 진군해 왔고 2차 대전입니다. 전쟁은 곧 끝날 듯 보였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940년부터 나치가 점령했던 네덜란드 남부지방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군인들이 풀려났습니다. 네덜란드 망명정부는 연합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파업을 요청했고 3만 명의 노동자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자체적으로 열차를 동원해서 군대를 끌어오는 바람에 서부지방을 해방하려던 네덜란드 공수부대의 착륙 시도는 실패했고 연합군은 베를린으로 밀려갔습니다. 독일은 네덜란드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복으로 나치가 점령한 지역을 봉쇄해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민간인들은 최대한 에너지와 열을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식량 배급량은 11월에 하루 1200칼로리였다가 다음에 1월에는 800칼로리, 2월에는 600칼로리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대부분 빵과 감자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임산부와 수유부는 추가 배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늦가을이 되자 그럴 식량도 다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가구를 태우고 튤립 구근을 먹었습니다. 농부들은 식량을 도시 사람들의 멋진 옷감과 교환하지 않겠다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1944년 11월에서 1945년 5월 사이에 2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모두가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이 네덜란드 대기근은 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의 여생, 심지어 손주 세대의 삶에까지 생물학적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쟁 희생자들의 사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줍니다. 당시 건강관리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록이 잘 보존된 덕에 일정 시점, 일정 기간에 영양실조를 겪으면 이후에 잘 먹어도 그 영양이 이어지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하기에 수월했던 것입니다. 태아 때 겪는 영양실조는 평생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임신 말기 몇 달 동안 굶주리면 아기는 작게 태어나고 후에 평균 이상을 먹어도 체구가 평생 작았습니다. 이 여성들의 손주들도 출생 체중이 낮았습니다. 반대로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굶주렸다가 나중에 잘 먹은 경우에는 아기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면 체중이 늘었습니다. 이런 임산부의 딸은 아들을 제외하고 딸은 성인이 되면 체중과 허리둘레가 늘어났습니다. 딸들은 성인기 체중과 관계없이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컸습니다. 마오쩌둥, 모태똥입니다. 대약진 기간에 중국 대기근을 겪은 임산부들과 그 딸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굶주림이 왜 아들에게는 영향을 덜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체중 조절은 생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에게 더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아 시절 체중이 평생 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임신 기간을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태아 발달 과정의 환경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외부 환경의 정보에 따라 생물학적 기능을 발휘해서 아기를 키웁니다. 외부의 음식이 부족하면 체구가 작고 말라야 충분히 먹고 살아남기 쉽습니다. 임산부가 먹은 음식의 맛은 태아의 혀에 닿아 안전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아이의 음식 기호를 형성합니다. 곳곳에 위험이 숨어있는 환경에서는 위험한 낌새만 보여도 즉각 반응하는
예민한 시스템이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장기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대가를 치를 만합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한 환경이라면 작은 문제에 호들갑 떨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체구를 키우는데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임산부의 환경이 아기가 살아갈 환경과 정확히 일치하면 태아의 발달 가소성 덕분에 아기는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성에서 볼 수 있는 내재적 트레이드 오프는 한 형질의 강화가 다른 형질의 감소를 수반하는 상충관계를 말합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거나 성인기의 환경이 어린 시절 몸이 적응했던 환경과 더는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 부족일 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런 발달 불일치가 흔히 발견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출생 체중이 높은 아기보다 낮은 아기가 향후 복부 비만, 즉 건강에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겪을 확률이 큽니다. 빈곤 상태에서 정제 곡물이나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 흔한 환경으로 바뀌면 특히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 임산부가 낳은 아이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에 출생 체중이 높았던 아기는 성인이 되어서 음식물을 더 많이 요구하고 배고픔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식량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저체중이나 과체중 아기 모두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실험 동물도 마찬가지이며 자라면서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의지력이나 식이, 운동 습관이 문제가 되기 훨씬 전인 생후 6개월 아기들을 비교해 보아도 요즘 아기들은 이전 세대 아기들보다 체중이 더 나갑니다. 이런 경향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정도는 덜하지만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체중이 높은 아기는 체중이 높은 성인이 되므로 비만율은 유아에서 먼저 증가하고 다음으로 어린이, 성인 순으로 증가합니다. 발육이 빠른 아기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0에서 15세 사이의 과체중 아이 80%는 25세가 되면 비만이 됩니다. 따라서 식이 조절과 운동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강박관념을 지우고 어떤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살이 찌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타당한 대답은 음식이 풍족해진 탓에 뇌의 체중 유지 범위가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뇌의 체중 유지 범위, 이것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엄마의 체중이 많이 늘면 아기의 출생 체중도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보통 엄마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받으므로 엄마와 아기 체중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 유전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재미있는 연구에서 엄마가 형제들을 임신했을 때 체중 증가량이 달랐던 사례를 비교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통 임산부의 체중이 늘면 아기의 체중도 따라 올라가서 엄마의 체중이 4.5kg 늘 때마다 아기의 출생 체중은 34g씩 늘었습니다. 엄마의 체중이 23kg 늘면 출생 체중이 높은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임산부의 비만이 태아의 뇌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아기로 하는 실험은 당연한 일이지만 윤리적 장벽이 높아 대부분 연구는 설치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렙틴은 어린 쥐의 시기를 조절하는 뇌회로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쥐는 렙틴이 부족해지면 시상하부의 궁상핵에서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이라는 섬유의 밀도가 아주 낮아집니다. 이 쥐에게 렙틴을 투여하면 축삭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이 변화는 어릴 때만 일어납니다. 성체의 경우 렙틴이 여전히 뉴런 연결 부위인
시냅스에 작용하지만 렙틴 투여로 축삭이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수유하는 엄마 쥐에게 고지방 시기를 먹이면 새끼 쥐의 궁상 핵 축삭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 장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궁상 핵 뉴런에서 인슐린 작용을 억제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끼 쥐의 뇌에 과도한 인슐린이 작용하면 정상적인 시상하부 발달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쥐는 생후 2주가 되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렙틴이 급증합니다. 고지방 식이를 먹고 비만이 된 엄마 쥐로부터 태어난 새끼 쥐에게서 분비되는 렙틴은 그 양이 정상보다 많고 오래 유지됩니다. 생후 1개월째까지도 새끼 쥐의 체중은 정상이지만 시상하부 궁상핵에서 시기를 제한하는 렙틴의 능력이 낮아지고 이 현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즉 청소년기의 마른 상태라도 렙틴 저항성 때문에 뇌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에서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렙틴 저항성은 이후 이 쥐들이 계속 체중이 느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엄마 쥐에게서 태어난 새끼 쥐도 비슷합니다. 어린 설추리에게 렙틴을 투여해도 성인기에 렙틴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한 임산부는 혈중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높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런 변화의 기능적 의미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렙틴은 시상하부 발달 중 신생 뉴런의 형성, 대뇌피질 발달, 기억 및 공간 탐색에 중요한 성인 해마 기능 등도 조절합니다. 렙틴이 부족한 쥐는 정상 쥐보다 시상하부의 뉴런 밀도가 낮습니다. 엄마 쥐에게 임신과 수유 중 고지방 시기를 먹이면 새끼 쥐의 시상하부에서 오렉신과 멜라닌 농축 호르몬을 함유하는 뉴런 생성이 늘어나 음식 섭취가 늘어납니다. 성체 쥐에게 고지방 시기를 급여하면 해마의 신생 뉴런이 4배 증가합니다. 해마에서 뉴런이 새로 생성되지 못하게 되면 고지방 시기를 먹여도 살이 훨씬 덜 찌는데 이는 신생 뉴런이 식이성 비만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은 어린이는 뚱뚱한 어른이 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인의 비만 확률을 높이는 또 다른 어린 시절 경험은 가난이나 학대로 발생한 극심한 아동기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많은 동물 종은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활성화되어 위협적인 환경에서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로 뇌가 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더 쉽게 활성화되고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반응을 중단하라는 피드백 신호를 받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설치류와 원숭이 실험으로 이런 변화의 생물학적 원인이 파악되었는데 그 경향은 사람에게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과민한 스트레스 시스템으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복부 비만에 취약해지고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항상 극도의 경계 상태를 취해야 하는 교전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아동학대나 유기도 성인 비만을 유발합니다. 잦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성인기에 비만이 될 확률이 71%,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는 40%, 잦은 공포를 느낀 경우는 34%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성인 비만의 8%, 성인 고도 비만의 17%는 아동학대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교사가 볼 때 부모가 거의 또는 완전히 유기한 정상 체중 어린이는 청년기의 또래보다 과체중이 될 확률이 7배 높고 비만이 될 확률이 8배 이상 높았습니다. 19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관찰한 40건의 연구를 이용한 메타 분석 결과 학대받은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될 확률이 36% 증가했고 보통 청소년기에 비만이 발생했습니다. 정서적 유기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참가자들을 추적조사한 여러 연구를 보아도 학대는 체중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선행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산모 흡연이
아이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니코틴은 단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하지만 출생 전 니코틴에 노출된 아기는 정기적으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 흡연하면 아기가 나중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 높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중보건 캠페인 덕분에 흡연율이 줄어서 임신 중 흡연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사회문화적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흡연과 소아 비만의 관계를 해석하기는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임신 중 흡연하는 여성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뚱뚱하고 모유 수유할 가능성이 적은데 이런 특성은 모두 아동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런 특성을 차치한다 해도 통계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 여성과 비흡연 여성 사이에 차이가 적었던 과거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신 중 흡연하는 여성과 출산 후 흡연하는 여성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도 출산 후 흡연은 자녀의 비만 확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실험동물 연구에서도 같은 상관관계가 발견됩니다. 임신 중 니코틴 수치가 높으면 새끼의 출생 체중이 낮아지고 커서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즉 임신 중 흡연과 아이의 향후 비만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거의 사실입니다. 니코틴이 어떻게 체중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자들은 니코틴이 성인 흡연자의 체중 유지 범위를 낮춤으로 아기의 초기 몸 크기를 결정한다고 추정합니다. 호주의 쌍둥이를 조사한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흡연은 DNA에 영구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한 쥐에게 저용량의 니코틴을 투여하면 외측 시상하부에서 음식 섭취를 늘리는 데 관여하는 오렉신과 멜라닌 농축 호르몬을 함유한 뉴런의 생성을 높입니다. 시상하부의 뇌실결핵과 편도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한 천연 진통제인 엔케팔린을 포함한 뉴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상 성체에서 이 뉴런이 활성화되면 고지방 식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납니다. 임신 중 니코틴을 투여한 쥐의 자손은 뇌 변화를 일으켜 청소년기가 되면 고지방 사료, 니코틴, 술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일반 사료를 과식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뇌가 보상에 더 민감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람도 비슷하다면 임산부의 흡연이 소아 비만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 호르몬과 비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비만이 늘어난 현상이 의지력 부족 때문이라면 고양이나 개도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쥐나 야생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거나 사람 주변에 사는 12종 2만여 마리의 이상의 동물을 연구한 결과 수십 년에 걸쳐 동물도 체중이 점점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험 동물의 결과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시기와 생활 조건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정확히 기록되는데도 요즘 실험 동물은 이전 세대보다 같은 사료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마카크 원숭이의 체중은 지난 10년간 7.7% 증가했고 비만율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모셋 원숭이도 비슷합니다. 침팬치는 체중이 3분의 1 이상 증가했고 비만율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야생 쥐조차 시골쥐나 도시쥐 모두 비만율이 10년마다 20 내지 25%씩 증가했습니다. 모든 종에서 암컷의 비만율이 수컷의 비만율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야생동물보다 실험동물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했는데 이는 비만 예방을 위해 먹이 급여량을 줄이라는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리자가 시기를 억지로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동물의 체중이 늘어난 이유가 동물이 게으르거나 폭식해서 또는 편의점이 많아지고 자동차 이동이 늘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환경 전반에 퍼져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산업화학물질이 그 예입니다. 적어도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임신 중 노출된 환경호르몬이 자녀의 비만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VC 플라스틱의 공통 성분은 어린 설치류의 지방세포 분화를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늘립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기인산염 살충제는 설치류에게 비만을 일으키고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이 역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수병 같은 가정용 플라스틱에 널리 이용되는 화학성분인 BPA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하는데 최근에는 태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의 체내에서 발견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BPA가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지방세포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합니다. 연구자들은 보통 출생 후 훨씬 시간이 지난 특정 시점에서만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측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중 증가와 BPA 노출은 둘 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어서 통계적으로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걱정되는 임산부와 어린이는 플라스틱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태아기에 받은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DNA의 영구적인 화학적 변형은 1 내지 3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기근은 당시 직접 피해를 입은 세대의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태아기 때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의 DNA에서 일어난 화학적 변형은 60년이 지나서도 발견되었고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영양 부족을 겪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형제에 비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유도하는 유전자에서 메틸화가 적게 일어났지만 이 현상은 임신 초기에 굶주림을 겪은 태아에게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임신 말기에 굶주림을 겪은 태아는 성인이 되어도 유전자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 동물에게서 일어난 이런 유전자 변형이 정자나 난자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되면 환경적 영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 방식이 됩니다. 화학물질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서야 명확히 드러나는 때도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인 DDT는 미국에서는 금지되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자주 사용됩니다. 태아 상태에서 DDT에 노출된 쥐들은 체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주 세대 절반 이상은 비만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부모가 모두 유전자 변형을 전달하기 때문인데 비만이 된 손주 세대에서 DNA 메틸화의 변화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다섯 번째,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식습관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치류에게 고지방 식이를 급여하면 태아기에 이런 식단에 노출된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지방 식이는 DNA 변형을 유발하고 이 변형은 부모 양쪽이 물려주는 유전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엄마 쥐가 임신 중 고지방 사료를 먹으면 자녀와 손주 모두 몸 길이가 늘어나고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는 당뇨병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료를 더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현상은 자녀에게만 일어났습니다. 대신에 자녀 세대는 에너지 사용에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여러 설치류 실험 결과를 보면 임신 중 부족하게 먹거나 과도하게 먹어서 생긴 당뇨병 관련 대사기능의 이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람에게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스웨덴 교구의 출생, 혼인, 사망 기록을 봅시다. 마을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곡물 가격과 수확량 통계를 보면 여러 해의 식량 생산량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정보를 조합하여 수많은 개인과 그들의 부모, 조부모의 인생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흉년에도 근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공수해 올 수 있어 굶지 않았으므로 연구자들은 조부모 세대 때 일어난 식량 부족이 이후 세대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여성 8 내지 10세, 남성 9 내지 12세에 해당하는 느린 성장 기간, 즉 사춘기 직전 시기의 영양 상태가 손주 세대의 향후 건강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느린 성장 기간에 흉작을 겪지 않고 풍족하게 먹으면 손주 세대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4배 높아졌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았습니다.
남인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 출생 체중이 낮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당뇨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 요인인 대사증후군, 즉 굵은 허리둘레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복합적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태아기와 어린 시절 발달기의 경험은 어린 시절 뇌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이 통제하는 체중 유지 범위를 조절하여 성인기 체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적 조건이나 부모의 경험은 아이들이 체결정권을 갖기도 전에 성인기에 비만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운동하는 것이 비만을 유발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을 한결같이 유지한 사람도 1988년보다 2006년에 체중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사실은 환경 호르몬이나 장내 세균, 처방약 등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체중을 늘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체중인 아이들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벌줍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식이 제한의 필요성을 가르친다고 비만을 줄일 수 없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향후 체중이 불어날 가능성만 늘릴 뿐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비만한 어린이가 부모에게서 격리되어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감량 수술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어른들에게 그렇듯이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뇌의 에너지 균형 시스템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형 때문에 일어난 소아 고도 비만은 부모가 고칠 수 없습니다. 어린이의 체중을 두고 부모를 비난하는 일은 성인의 비만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화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끈질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1800년대, 1900년대에는 전혀 이런 통계가 잡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점도 이해하시고 빨리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분명히 우리 업소들이 비만관리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 성공입니다. 비만관리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교육 영상이나 여러가지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거나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도 비만에 힘써서 해주시라는 뜻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만이 고객과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잘 듣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